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이 공간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첫 번째 집이에요. 이전에 살던 것들은 항상 누군가의 결정으로 정해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좋다고 한 동네, 남편이 괜찮다고 한 평수, 시어머니가 인테리어를 봐줬던 그 집. 지금 이 아파트는 제가 혼자 발품 팔아 고른 곳이에요. 벽지도 제가 골랐고, 커튼도 제가 달았고, 냉장고 위치도 제가 결정했어요. 사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정말 혁명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영어와 한국어 사이를 오가는 일인데, 사실 이 일도 결혼 전에 시작했다가 결혼 후에 포기했던 꿈이에요. 다시 시작하기까지 거의 7년이 걸렸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7년에 관한 거예요. 정확히는 그 7년 동안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돼요. 특히 지난 영상에서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라고 써주신 분들, 그 짧은 문장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계속할 용기를 줬어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어요. 저도 혼자였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공간이 조금이라도 덜 혼자인 느낌을 드렸으면 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시간을 좀 돌려볼게요. 저는 26살이었어요.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번역 일을 막 시작하던 때였어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홍대 근처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였어요. 테이블에 초가 켜져 있었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 친구 부부와 같이 넷이 만나는 자리였는데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30살이었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조용하지만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소개팅이 익숙한 경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번역 일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종류의 글을 제일 번역하고 싶어요? 꿈이 있어요? 누가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수입이 얼마냐, 안정적이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꿈을 물어봤어요. 저는 그 질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문학이요. 언젠가는 소설을 번역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거 정말 근사하다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딱 그 한마디로 저는 마음이 열렸어요. 이걸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정교한 시작이었는지를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드디어 나를 보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그 사람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했어요. 제가 우연히 한번 말했던 작가 이름을 2달 뒤에 기억하고 그 책을 선물로 사온 적도 있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했던 날을 기억하고 약속 장소를 제 집 근처로 바꿔준 적도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러브 파밍러, 범빙이라고 해요. 압도적인 관심과 애정을 짧은 시간 안에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단어를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사랑도 있구나 생각했죠. 연애를 시작하고 6달쯤 됐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부모님께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집이 강남 쪽이었어요. 넓고 잘 정돈된 아파트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팽팽한 느낌이 있었어요. 공기가 약간 딱딱한 것 같은 느낌이요. 시어머니는 키가 크고 단정한 분이셨어요. 처음 보는 날 저한테 미소를 지어주셨는데 그 미소가 눈까지 오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아챘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 잘 왔어요. 따뜻하게 들렸어요. 실제로도 따뜻하게 느꼈어요. 근데 지금 그 장면을 다시 재생해보면 그 말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 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직업에 대해 한번 물어보셨어요. 번역 일을 한다고 했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이시면서 그게 요즘 잘 돼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어머니, 지은이 실력 있어요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겠죠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 말이 왜 마음에 걸렸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었거든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뭔가 모르게 가슴이 무거웠어요. 남편한테 어머니가 좀 날카로운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남편이 왜? 엄청 잘 대해줬잖아. 원래 낯선 사람한테 저렇게 살갑게 해주시는 분 아닌데 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생각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내 감각을 내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그게 가장 처음 일어난 일이었어요. 결혼은 그로부터 1년 뒤에 했어요. 식은 작게 치렀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세상에 큰 결혼식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고, 저도 그때는 동의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즐거운 결혼식을 꿈꿨거든요. 그게 작은 꿈이었는데 그게 접힌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접힌 게 아니라 꺾인 거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시어머니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았어요. 남편이 선택한 동네였어요. 저는 직장 때문에 마포 쪽이 더 좋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너무 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초에 모든 걸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그때는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20분이라는 거리가 저를 조금씩 삼켜가는 거리였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결혼한 지 3달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번역 의뢰를 하나 받았어요. 꽤 큰 프로젝트였고 납기가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 이틀을 작업실에서 보내야 했어요. 그 주말에 시어머니 댁 방문이 잡혀 있었는데 저는 남편한테 이번 주는 내가 못 갈 것 같아. 일이 있어서 라고 했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은 씨, 괜찮아요. 일이 중요하죠.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요. 얼마나 이해심 많은 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시어머니 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조용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많이 쓸쓸했어요. 주말에 혼자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남편을 봤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런 말 안 했잖아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냥 뭐 좀 그랬어. 별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일을 너무 앞세운 건 아닐까? 남편을 너무 혼자 뒀던 건 아닐까?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분석해보면 거기서 일어난 일이 보여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직접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남편의 감정을 매개로 저를 움직이셨어요. 나는 괜찮지만 네 남편이 힘들었다는 방식으로요. 이걸 삼각관계 트리앙글이라고 해요.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제3자를 통해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 압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단어를 몰랐어요. 그냥 내가 좀 더 신경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친한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기로 해놨는데 전날 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 씨, 내일 지은 씨 생일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게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요.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시다가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알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뒤에 남편한테 전화가 갔고 남편이 제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던데 생일인데 같이 있고 싶으셨나 봐.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 거 알잖아 라고 했어요. 남편이 알아. 근데 어머니는 미리 몰랐으니까 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약속을 조금 미뤘어요. 먼저 시어머니 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중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날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는지 친한 친구 수영이가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 별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속에서 뭔가가 긁히고 있었어요. 내 생일인데 내가 다른 사람 기분을 맞추러 다녔다는 느낌이요. 이게 그때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됐어요. 지금은 이게 뭔지 알아요. 경계 바운드를 침범하는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와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서운함을 먼저 놓고 남편을 통해 압박을 전달하고 제가 스스로 선택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뭔가를 말하면 내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은 씨가 스스로 온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저는 그 구조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걸 구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제 일에 관한 거예요. 번역 일은 혼자 하는 일이에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집중을 위해 공유 작업실을 하나 빌려서 쓰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 작업실에 갔어요. 그걸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셨어요.
집에서 하면 되는데 왜 돈 내고 밖에서 해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집중이 잘 돼서요 라고 했더니 집에서 집중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집이 싫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남편이 어머니가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나 봐.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저는 작업실을 결국 끊었어요.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어머니한테서 낮에 전화가 자주 왔어요. 지은 씨, 지금 뭐해요? 바빠요? 바쁘다고 하면, 아, 그래요. 미안해요. 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다음날 또 오셨어요. 제가 일에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의뢰를 받아도 납기를 못 맞출 것 같은 불안이 생겼어요. 실제로 한두 번은 납기를 늦게 맞췄어요. 클라이언트한테 신뢰를 잃었고 의뢰가 줄었어요. 저는 그걸 내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부족해서라고요. 지금은 알아요. 그게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제 일하는 환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작업실을 빼앗기고, 낮 시간이 전화로 잘려나가고, 에너지가 집안의 긴장감을 관리하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는 고립이라고 불러요. 외부에서 관계를 끊는 것만이 고립이 아니에요. 내 일, 내 리듬, 내 집중력,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없애는 것도 고립이에요. 그 과정은 마치 정원의 물을 조금씩 줄이는 것 같아요. 나무는 오늘 당장 죽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말라가요. 그리고 어느 날 잎이 노래지기 시작할 때 이미 뿌리는 오래전부터 목말랐던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잎이 노랗게 변하는 걸 보면서도 이게 가뭄 때문인지 내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건지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 시기에 저는 친구들을 점점 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 연락처에서 자주 보는 이름이 시어머니와 남편뿐이었어요. 수영이한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결혼한 지 한 3년쯤 됐을 때부터 저는 내 안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자꾸 피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물으면 모르겠어 라고밖에 못했어요. 실제로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다가 내 눈이 낯설다는 걸 느꼈어요. 눈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감각이 진짜였어요. 내가 이 몸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환점은 아주 작은 일에서 왔어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번역 작업을 하다가 잠깐 쉬려고 유튜브를 켰어요. 알고리즘이 어떤 영상을 추천해 줬어요. 제목이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의 특징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스크롤을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멈췄어요. 뭔가에 이끌리는 것처럼요.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에서 어떤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귀에 이런 말이 들어왔어요. 나르시시스트는 직접 상처를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 작아지도록 만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었어요. 그 말이 제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어요. 계속 봤어요. 영상에서 나온 특징들이 하나씩 나열됐어요.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을 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압박을 전달한다. 당신의 감정이 과민 반응이라는 느낌을 준다. 직접 요구하지 않지만 항상 원하는 대로 된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어떤 기이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공포와 안도가 동시에 오는 그 이상한 감각이요. 공포는 이게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고, 안도는 이게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 내가 이상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날 그 채널의 영상을 4시간 동안 봤어요. 밥도 안 먹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노트에 뭔가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던 장면들을 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 남편이 했던 말들, 제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감정을 어떻게 억눌렀는지를요. 쓰다 보니 거의 10페이지가 됐어요. 저는 그걸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봐봐.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머니한테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읽다가 종이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냥 당신이 외로운 거야. 다 이해해. 저는 다시 한번 내 감각이 틀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흔들어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해요. 남편도 어쩌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 말은 저한테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저를 또 한 번 접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미 무언가가 변해 있었어요. 한 번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다시 못 본 척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 이후로 혼자 조용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르시시즘에 대해, 가스라이팅에 대해, 경계에 대해 책을 샀어요. 남편 몰래요. 남편이 또 예민하다고 할까봐요. 책을 아무도 모르는 가방 안에 넣어 다녔어요. 시장 볼 때 틈틈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름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생일날의 일, 그 주말의 일, 작업실의 일, 다 설명이 됐어요. 설명이 되는데 더 무서웠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이게 나 이야기인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나도요 라는 두 글자면 충분해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혼자 공부하면서 동시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비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준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 통장을 만들었어요. 결혼 후에 저는 가게 통장을 하나로 합쳐서 쓰고 있었어요. 남편이 관리했어요. 저는 번역 수입이 들어오면 그 통장으로 넣었고 필요할 때 남편한테 말하고 꺼냈었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결혼하면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몰래 제 명의의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의뢰가 들어오면 그중 일부를 그 통장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표가 안 나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범죄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절박한 행동인지 아실 거예요. 이건 도주자금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일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어요. 의뢰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발굴했어요. 번역가 커뮤니티에도 다시 들어갔어요. 이 모든 걸 낮에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면서 했어요. 전화가 오면 받았어요. 평온한 목소리로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른 삶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이중생활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이건 생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심리 상담사를 혼자 찾아갔어요. 남편한테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상담 한번 받아볼게 라고만 했어요. 상담사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 씨, 지금 설명하시는 패턴은 나르시시즘적 학대의 전형적인 양상이에요. 학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상담사가 학대는 주먹으로 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현실을 반복적으로 부정하고 당신의 공간을 빼앗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도 학대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상담실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혼자 울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켜놓고 혼자 소리 없이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으로 누군가가 말해줬기 때문이었어요. 결정은 그로부터 2달 뒤에 왔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제 번역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건지 생각해봤어요? 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침묵했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나 오늘 어머니 말에 많이 상처받았어. 남편이 운전하면서 뭐가 상처야? 그냥 걱정하시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결정이 됐어요. 더 이상 이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저는 말했어요. 우리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나 먼저 나가서 지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라고 했어요. 저는 갑자기 아니야. 나는 오래전부터 말하려고 했어. 라고 했어요. 그 밤은 길었어요. 그 밤 이후의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나왔어요. 그게 이혼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나오고 나서 바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 2달은 사실 아주 힘들었어요. 월세 원룸이었는데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불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이불 안에서 자주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었을까?
어쩌면 내가 노력을 더 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이게 다 내 잘못인 건 아닐까? 이 목소리들이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어요. 이 목소리들이 시어머니 목소리인지 남편 목소리인지 내 목소리인지 구별이 안 됐어요. 그만큼 그 말들이 제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내면화된 비판자라고 해요. 밖에 있던 목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에요. 나오고 3달쯤 됐을 때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 다 이해하겠다.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이게 이제 이름을 알았어요. 후버링이에요. 헤어지거나 거리를 뒀을 때 다시 끌어당기려는 시도를 말해요. 진공청소기 브랜드 후버에서 온 말이에요. 먼지를 빨아들이듯 다시 잡아당긴다는 의미에서요. 남편의 메시지는 솔깃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1시간을 고민했어요. 돌아가면 익숙한 것들이 있을 거야. 따뜻한 밥상, 더 큰 집, 익숙한 리듬. 근데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 노트, 서랍에 넣어뒀다가 나올 때 챙겨온 그 노트요.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다 읽고 나서 폰을 들었어요. 남편한테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지금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우리 잘 마무리하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혼 서류를 받은 날, 저는 가까운 한강공원에 갔어요. 혼자요. 강변에 앉아서 물을 보다가 이상한 감정이 왔어요. 슬픔인지 해방감인지 모르겠는 그 감각이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났는데 무거운 눈물은 아니었어요. 오래된 뭔가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회복은 선형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좋아지다가 갑자기 나빠지고, 나빠졌다가 또 좋아지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괜찮고, 어떤 날은 마트에서 예전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과자를 봤는데 갑자기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회복은 계단처럼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들쑥날쑥하게 올라가요. 그걸 알면 나쁜 날이 와도 덜 무너져요. 지금 파도가 들어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영원할 것 같은 공포가 조금 덜하거든요. 저는 상담을 계속 받았어요. 첫 1년은 거의 매주 갔어요. 상담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작업은 내 감각을 다시 나한테 돌려주는 거였어요. 뭔가를 느꼈을 때 이 느낌이 맞아 라고 인정하는 연습이요. 이게 들리기엔 쉬운데 몇 년을 네 느낌은 틀렸어 라는 말을 들은 사람한테 이건 아주 어려운 작업이에요. 처음에는 상담사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자꾸 대답했어요. 진짜 몰랐거든요. 제 감정이 뭔지 알아채는 능력이 많이 마모돼 있었어요. 그걸 다시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번역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의뢰부터 받았어요. 아주 작은 거요. 1페이지짜리 문서부터요. 그리고 점점 키워나갔어요. 한 번은 출판사에서 소설 번역 의뢰가 왔어요. 26살에 꿈꿨던 그것, 소설을 번역하는 일이요. 제안 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그 소설을 번역하는 동안 저는 몇 번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돌아서서 하게 될 줄 몰랐다는 감정이요.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불 속을 지나오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내 감각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은 대부분 맞아요. 그 느낌을 설명할 언어가 없어서 못 말하는 것뿐이에요. 언어는 나중에 찾으면 돼요. 느낌 먼저예요. 두 번째는 나르시시즘적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당신이 더 노력하면, 더 착하면, 더 이해하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건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 관계의 메커니즘이에요. 세 번째는 당신이 그 관계 안에서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나오고 나서도 오래 걸려요. 하지만 나오지 않으면 시작도 안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 그 안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분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느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그 느낌이 맞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 말할게요. 당신의 느낌은 맞아요. 쉽게 나오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알거든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갈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복잡함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나와요 라고 말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안 나가도 돼요. 하지만 알기 시작하는 건 지금 해도 돼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건 지금 해도 돼요. 노트를 쓰기 시작하는 건 지금 해도 돼요. 상담사를 찾는 건 지금 해도 돼요. 그 작은 시작들이 언젠가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 작은 버튼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한테 닿을 수 있게 해줘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줘도 좋아요.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피드에 올려줘도요. 누군가 필요한 때에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관계에서 벗어난 뒤에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내 안의 패턴을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서요. 그 이야기도 지금과 같이 솔직하게 할게요.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도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